하도록 하겠습니다. 33번 국가의 대외거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이전 수지를 합한 것을 우리는 경상수지라고 해요. 경상수지. 그 다음 제34번 상품, 재산, 돈 등의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 상태를 우리는 파레토 최적이라고 부릅니다. 파레토 최적. 효율성이 가장 극대화된 상태를 파레토 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게 이제 파레토 법칙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 제 35번 결과물의 80%는 조직의 20%에 의해서 생산된다는 파레토 법칙에 배치하는 것으로 80%의 사소한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뛰어난 가치를 창출한다. 그러니까 소수가 더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들을 주는 게 롱테일 법칙입니다. 롱테일 법칙.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맞는 그죠? 그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롱테일과 파레토 법칙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명품을 주로 하는 회사다. 그러면 파레토 법칙으로 가면은 거의 다 맞죠, 그죠? 그리고 충성 고객이나 그러니까 CRM 쪽으로 본다라면 파레토 법칙이 맞는 거고, 혁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는 혁신 회사다. 그러면 롱테일 법칙이 좀 더 효과적이겠죠. 새로운 혁신을 추구한다면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서 다양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거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하지만 두 법칙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둘 다 의미 있는 어떤 법칙이 되겠다. 그런 것들. 80%의 소수가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36번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통해서 경기 동향을 판단하고 예측한 후 이를 지수화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나 이런 쪽에 전문가들의 회사 기업 대표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이걸 물어보는 거죠. 최근에 경기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의 경기는 예상이 국내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 기업가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게 기업 경기 실사 지수예요. BSI 지수.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실제로 이거는 기업가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를 반영한다는 곳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체감 경기.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 지수.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주 37번. 다국적 IT 기업의 독과점 및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과 이들이 사용하는 컨텐츠에 대해 부과하는 이용요금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서 처음 논쟁이 된 대상이 구글,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이런 거, 유튜브에 세금 붙이고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로 시작된 게 구글세가 됩니다. 구글세.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세금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세금과 관련돼서는 세금이 있는 곳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게 그 세금의 가장 기본 패러다임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제 38번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한 경제 원조나 자본 투자 결과 현지 생산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그 생산 제품이 현지 시장 수요를 초과하게 돼서 선진국의 당해 산업과 경합하는, 즉 경쟁하는 관계를 우리는 부메랑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메랑. 그래서 이게 원래 호주 부메랑은 원래 호주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일종의 사냥 도구예요. 새 이런 거 싹 던져가지고 맞춰가지고 새 잡을 때 이렇게 쓰고 그 원주민들이 던지는 그 부메랑인데, 이게 이제 사냥을 하고 이럴 때 원래 이런 걸 썼던데 이제 다른 부족하고 싸울 때도 이 부메랑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족을 탁 던졌는데 저게 그 사람이 피했어요. 상대방이. 그럼 갑자기 내한테로 오는 거죠. 그럼 막 이런 현상. 이게 부메랑 효과예요. 부메랑 효과. 우리 한국이 경제 성장을 미국이 많이 지원해주고 많이 해줬다. 그래가지고 한국이 어느 정도 크게 되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막 경쟁을 하게 되는 이런 양상, 이런 것들 일종의 부메랑 효과들이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 논리보다, 이런 부메랑 효과 논리보다 실제 그런 한국 시장을 키워가지고 오히려 우리 쪽한테 팔아먹은 게 더 많을 거예요, 아마.
팔아먹는 게. 그래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는 이유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시장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 이익에 부합되는 거죠. 39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전체 생계비에서 식료품 비율이 높다. 이걸 우리는 엥겔의 법칙이라고 하고, 이 지수를 뭐라고 하냐, 엥겔 지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쓰는 용돈 중에 그게 먹고 마시는, 즉 음식 식료품 쪽에 사용하는 돈이 100만 원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한 40만 원이다. 그러면은 나는 되게 가난하구나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문화활동비 이런 게 없는 거죠. 영화를 본다거나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커피를 사거나 이런 돈이 거의 없고 먹는 것만 거의 압도적으로 차지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저소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학생들은 당연히 엥겔 지수가 높게 나오겠죠. 가족들 4인 가족, 5인 가족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엥겔 지수를 측정했을 때 식료품비가 보통 한 25% 이상이 넘어가면 아마 상당히 소득의 압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제 40번 문제. 일반적으로 분포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특히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그 대각선 균등 분배를 나타내는 그 선을 우리가 균등선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진위 계수라고 해요. 진위 계수. 진위 계수가 이게 그 인구 누적 비율이 이렇게 있으면 1%죠. 그 다음 채 소득 누적 비율.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꺼져 있으면은 그 평등한 거예요. 평등한 건데 얘가 이렇게 쭉 처진다, 이렇게. 그러면 요 면적만큼 그 불평등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불평등의 면적이에요, 이게. 불평등의 면적. 그래서 진위 계수를 측정을 해서 만든 곡선이란 거는, 곡이란 거는 커브가 있다 없다. 곡선이란 게 직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요 선을 지금 요 선 있죠, 그죠? 요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로렌츠, 이 커브가 있죠? 곡선이 되는 거예요. 로렌츠, 이게 직선이면 로렌츠 직선이라고 했겠죠. 그 로렌츠 곡선은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로렌츠 곡선은. 그래서 진위 계수를 통해서 만든 곡선이 로렌츠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십시오. 여기가 완전 평등한 선입니다, 이게. 완전 딱 그 인구와 소득이 n분의 1이 딱 돼 있는 1대1의 관계 아니에요, 그죠? 완전 평등한 상태예요. 거기에서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불평등이 심화된 어떤 국가다,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로렌츠 곡선이 그렇게 그걸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41번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을 수치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경제고통지수라고 합니다. 경제고통지수. 요거는요, 실업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만든 지수예요.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의 합을 통해서 경제고통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실업은. 그 다음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 역시 저소득계층 입장에서는 상당한 그 고통이 된다. 그래서 경제고통지수를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경제적으로 불황기에 나타나는 특이한 소비 패턴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어떤 사치품의 판매량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가격은 싼데 사치품이 판매가 잘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황이 잘 되면 이걸 립스틱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립스틱 효과의 그 존재는 뭐냐,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경기가 좋을 때는 명품을 그냥 그대로 사면 되는데 명품을 살 정도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 대신에 명품보다 낮은 립스틱이나 싼 이런 소비성 제품을 사는데 대신에 엄청나게 좋은 걸 사는 거죠. 그 상대적 어떤 박탈감에 대한 심리, 경기가 악화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가격이 저렴한데 상대적으로 사치품이 잘 팔린다는 것은 역으로 향후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인간의 심리를 측정을 해서 이렇게 경제의 어떤 예측을 하는 효과, 이런 것들을 립스틱 효과라고 부른다. 요거 말고 그 넥타이 효과도 있어요. 넥타이 효과. 남성들이 이제 사용하는 넥타이를 좀 이렇게 좀 넥타이를 더 좋게 사는 거죠. 정장을 새롭게 안 사고 넥타이를 더 좋게 사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정장의 슈트의 어떤 마지막을 넥타이니까 넥타이를 더 멋지게 보이려고, 그 대신에 정장을 살 돈은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 넥타이 효과. 이것도 역시 경기가 안 좋을 때 주로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43번에 각국의 통화 가치를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 맥도날드의 햄버거 빅맨을 이용해서 표현한 지수를 우리는 빅맨 지수라고 이야기해요. 빅맨 지수. 빅맨 지수. 빅맨 지수. 그래서 이 빅맨 지수의 패러다임은 같은 물건은 어디서나 같은 가격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일물일가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그 지수를 나타낸 거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44번. 기업 통제권 밖의 외부 환경 호전으로 인해 기업이 생산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는 현상을,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요. 외부 경제예요. 외부 경제. 외부 경제. 기업은 자체적으로 봤을 때 저가 혁신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우리 상품이 잘 팔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업이 상당히 실적을 많이 냈다. 이런 경우가 자기 자체 내부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외부에서 발생이 된 거예요. 그게 외부 경제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조만한 땅 한 5평 있어요. 5평 있는데 5평인데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막 도로를 닦아요. 여기를 막 도로를 닦으면서 요 앞에, 여러분들 옆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스타벅스가 들어오고 또 뭐 여기 그 맥도날드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근데 원래는 얘가 되게 평당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주변에 상권이 막 계속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격이 막 한 평당 1000만 원으로 떼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요 5평이. 그러면은 이거는 원래 자기네들 땅은 뭐 500 주고 원래 들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외부에 의해 가지고, 외부의 환경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얘가 폭등을 했잖아요. 그죠? 이런 효과를 외부 효과라고 해요. 외부 효과. 외부 효과. 본인이 이 땅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부 환경의 변화로 발생되는 효과다. 외부 효과, 이런 것들. 외부 효과. 마찬가지로 외부 경제라는 말도 기업 입장에서는 경기가 좋아질 만한 어떤 그런 호전이 별로 없는데 외부 갑자기 환경이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환경으로 바뀌면서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다양한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갑자기 우리가 사용하는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수익성이 더 좋아진 거예요. 이런 경우도 외부 경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런 외부 경제가 많으면 사회는요 상당히 불평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었잖아요. 그죠? 이게 부동산 이거하고 똑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부자들의 90% 이상이 뭘로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땅 부자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면 외부 효과에 의해서 전부 다 부자가 됐죠? 그 불행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나 나야, 그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자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외부 효과에 의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능력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실제로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땅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 이러면 존경받지 못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푹 올라가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런 외부 경제가 많으면 그만큼
그 최적합, 저 파레토 최적, 어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전부 다 자유 경쟁에 의해서 공정하게 거래가 이루어져야 그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45번. 근로자의 소득과 주거비에 대한 지출의 관계를 법칙으로 설명한 것이다.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집세에 지출되는 금액은 커지지만 전체 생계비에 대한 주거 비율의 비율은 낮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 집세에 지출하는 돈은 커지지만 전체 생계비에서 주거비의 비율이 낮다는 말은 다른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월세를 여러분들이 5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원룸에 산다. 근데 여러분들 받는 용돈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다. 근데 50만 원이 월세로 나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절반이 월세로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낮은 거고, 근데 월세 50만 원을 내는데 여러분들 하루의 생계비가, 한 달 생계비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월세 5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부자다. 그런 소리예요. 그냥 이거 자체가. 슈바베의 법칙입니다. 슈바베의 법칙. 그래서 그 생계비와 주거비의 비율을 따진 거죠. 그게 약간 보면 엥겔 지수 짜가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엥겔 지수, 엥겔의 법칙을 좀 응용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46번. 금융시장 개방 이후 국내 시장에 외국 기업들이 활기를 치고 다니는 반면 자국 기업들은 부진을 면하지 못하는 현상을 우리는 뭐냐, 윈블던 효과라고 해요. 윈블던 효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영국에서 그 테니스가 귀족 스포츠로 도입이 됐는데 실제 1등은 영국 선수가 1등을 하고 있다, 미국 선수가 1등을 하고 있다, 뭐 미국 선수가 1등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를 윈블던 효과. 쉽게 얘기해서 자국이 상당히 취약하고 자국에 있는 기업들은 약화되고 이제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로 진출하면서 더 장사가 잘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윈블던 효과라고 금융시장에서 주로 쓴다 이런 뜻이에요. 자국의 기업들은 상당히 부진하다. 근데 외국 기업들이 활기를 친다. 테니스를 처음에 개발한 쪽이 영국인데 오히려 다른 나라 국가들이 테니스를 더 잘 친다 이런 거예요. 원래 영국이 축구도 저거가 만들었죠, 그죠? 그래도 종주국의 그 자존심은 지킵니다. 거의 한 8강까지는 거의 갈 거예요, 아마 영국이. 그래도 잉글랜드, 그죠? 아일랜드 이런 잘하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 다음 제 47번 47번하고 48번 체크합니다. 이거는 같이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한다는 거는 윈윈 아니에요. 서로 보완한다는 거는 윈윈이죠, 그죠? 서로 윈윈의 관계에 있다. 이거는 예시를 통해서 그냥 바로 집어넣으십시오. 커피 값이 상승하게 되면 설탕 값도 상승한다. 이게 수요예요. 커피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설탕의 수요도 증가한다. 여기서 수요라는 뜻은 구매 욕구를 얘기합니다. 커피를 수요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설탕을 수요하는 사람도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그 대형마트에 가면 삼겹살의 수요가 증가한다.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거죠, 삼겹살이라는 제품을. 그러면 그 바로 옆에 누가 있다? 소주가 있다. 그러면 삼겹살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소주를 사는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덩달아서 많이 산다. 그러면 삼겹살과 소주는 보완 재화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옆에 뭐가 있다? 삼겹살 옆에 또 상추가 있는 거예요. 또 깻잎, 여러분들 저 어디죠? 저기 저 수변공원, 거기 옛날에 초창기 때는 거기 가면은 고기만 잡아줬어요. 이분들이 고기만 잡아가지고 회만 떠가지고 준다 이 말이에요. 상추하고 마늘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가서 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그 회센터 아주머니들이 가만히 보니까 회하고 상추 마늘이 보안제라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죠. 그 뒤로는 지금은 회센터에 가서 회도 뜨면서 동시에 옆에 1,000원, 2,000원, 3,000원 주게 되면 그거 같이 팔아버려요. 그냥 보안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보안제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아메리카노 때문에 하여튼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원래 경제학 교수들이 1980년대부터 이 사례를 계속 써왔거든요. 믹스커피 때는. 근데 요즘에 그 아메리카노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그래서 보안제. 그 다음 째 대체제는 그냥 보안제라는 거는 서로 같이 간다. 바늘과 실. 이게 더 쉬운 거 같노? 바늘과 실. 둘은 보안의 관계, 재화,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바늘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실의 수요도 증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대체제라는 뜻은 요 예시를 잘 알아두십시오. 소고기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수요가 아닙니다. 대체제는 가격이에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돼지고기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소비가 증가하는 거예요. 소비가 증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대체제는 사람들이 소고기의 가격이 증가하니까 돼지고기를 사는 이유가 뭐죠? 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싼 쪽을 사람들이 선택하는 효과를 우리는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재화라는 것은 소고기의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돼지고기의 수요도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소고기의 가격이 상승하면 돼지고기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즉 가격하고 수요하고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대체제는. 그래서 무조건 싼 쪽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 근데 꼭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은 사람은 이렇게 안 하겠죠. 이렇게 안 하면 그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은 사람은 대체 효과가 아니라 자기가 돈이 많아서 소고기를 가격이 상승해도 산다. 이렇게 되면 일종의 기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게. 가격이 막 폭등을 해도 수요를 더 늘리는 이런 어떤 재화를 우리가 기편제라고 하거든요. 명품 이런 것들이 기편제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기편제. 아마 뒤쪽에 하나 넣어놨을 거예요. 기편제. 요게 요 어떤 예시를 또 알고 계십시오. 요거를. 요 보안제하고 대체제가 서로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북경오리, 사스 알죠, 그죠? 사스가 와가지고 닭고기의 소비가 늘었다. 그건 대체 효과가 아니에요. 왜 대체 효과가 아니죠? 가격이 이게 변동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요게 이미 사스가 왔으면 오리고기 더 싸질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들이 안 먹잖아요, 그죠? 닭고기를 돌렸잖아요. 그거는 대체 효과하고 무관한 거예요. 왜? 가격이 올라야 다른 재화가 수요가 늘어나야 서로 대체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점이 저 가격입니다. 요게 혼선을 많이 줍니다. 이게 실제 예시를 들어보면 많이 헷갈려 해요. 이런 것들 경제적 어떤 용어.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를 증가시키는 재화가 있다면 그거는 정상재라고 우리가 불러요. 예를 들어서 여가라든지 이것도 정상재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 벌 때는 테니스를 치다가 1000만 원 벌기 시작하면서 골프를 쳤다. 그럼 나에게 있어서 골프는 정상재가 되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를 더 늘렸죠. 골프 쪽으로. 그러면 이 정상재는 개개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요 그 500만 원 벌 때 골프 쳤고요 1000만 원 벌 때 저는 테니스 쳤어요. 이렇게 나온 사람은 니는 테니스가 정상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개인에 따라서 정상재의 개념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정상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열등제라는 뜻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를
줄이는 재화를 열등재라고 해요. 금방 얘기했듯이 내가 만약에 테니스를 500을 쳤을 때 쳤다라면 1000만 원 벌 때 골프를 쳤다라면 골프는 정상재가 되고 그 테니스는 열등재가 나에게 있어서는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상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선호가 되고요. 열등재는 기본적으로 심리 상태가 뭐다? 비선호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늘리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증가하는데도 나 저거 안 해. 그럼 그건 열등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47번은 대체재고요. 48번은 보완재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9번 가격 하락이 오히려 수요의 하락을 가져오는 재화를 우리는 기펜재라고 해요. 기펜재. 명품.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잘 팔리는 어떤 재화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펜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50번 문제,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공공재라고 합니다. 공공재. 그거 체크하십시오. 여러분들 특히 공사공단이기 때문에 공공재하고 관련이 많아요. 공공재화는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경합성. 누구나 이용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비배제성. 추가 이용을 해도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배제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서비스를 많이 써도. 자, 예를 들어서 국방. 누구나 국방 서비스를 여러분들 받고 있습니까? 국방 서비스 받고 있어요. 두 다리 뻗고 자잖아요. 미사일 안 날라오고 편하게, 그죠? 서비스 받고 있는 거예요. 국방 서비스. 북한에서 일단 미사일 안 날라오고 잘 있잖아요. 국방 서비스 전방에서 누가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편하게 우리는 살 수 있다. 국방 서비스 받고 있는 거예요. 추가로 이용을 하더라도 비용 부담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앰뷸런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앰뷸런스 뭐 위급 상황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죠. 그런데 지난주에 한번 썼다고 이번 주에도 갑자기 위급 상황이 발생돼서 또 써도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경찰차도 마찬가지고 치안 서비스. 대부분 여러분들 행정기관에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거의 공공재들이 많아요. 공공재들이. 도로 이런 것들도 공공재들이 많죠. 그래서 이 공공재들은 이런 두 가지의 특수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들은 공공재 재화의 특징들이 수명이 짧아요. 공원 이런 데 있잖아요. 기물들 잘 파손된다 안 된다. 잘 파손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막 쓴다는 뜻이에요. 공공재는. 그래서 실제 수명이 되게 짧고 활용 가치도 되게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즘에는 바우처 형태로 자비 부담을 조금 드리고 공공재화를 유도하는 측면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게 있어요. 좀 아끼 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측면. 그래서 도로, 항만, 국방 서비스, 치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그 다음 제 51번에 토지노동 자본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토지노동 자본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생산의 3요소. 여기에 경영이 하나 붙으면 4요소가 됩니다. 경영이 하나 붙으면 4요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지, 자본, 토지, 자본, 노동. 자,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산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죠? 재화를 생산해낼 수 있죠. 재화는 유형이에요, 무형이에요? 유형,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서비스를 얘기할 수 있어요. 서비스. 이건 뭐죠? 무형이죠, 그죠? 비분리성이나 소멸성 이런 특수성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일반 상식 강의 컨텐츠,
제가 지금부터 생산해 볼게요. 제가 강의실을 임대료를 지불했어요. 강의실 임대료를 제가 지불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빔 프로젝터하고 이런 것들을 막 다 설치를 했어요. 설비 투자. 그래서 강사들을 임금을 줬어요. 강사료를 지불하고. 그래서 이제 잡아 돌리면 여러분들이 와서 결제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일반 상식 컨텐츠가 교육 서비스가 생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원가를 구성하는 기본 또 내용이에요. 그래서 생산의 3요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비용의 3요소. 그래서 사장님은 비용을 자꾸 줄이려고 해요.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공부해요. 기회비용. 그거는 우리 이런 경제학의 가장 시작점이 어쨌든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게 가장 완빵이다, 안전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제일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 100원이에요. 자본이 100원이에요. 노동이 100원이에요. 자본과 노동이 대체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 맞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바꿔서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노동의 가격이 10원이 상승했어요. 그럼 110원이 된 거죠, 노동이. 그러면 이 기업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이다라면 이 기업의 지금 원가는 얼마일까요? 다른 조건은 제시된 게 없죠.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원래 저 회사의 원가는 300원이었죠. 그러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자라면 비용 최소화를 추구하겠죠. 그죠? 그러면 원가는 얼마가 된다? 이거 맞췄어요? 이건 틀리면 안 되죠. 여기서 500이 나오면은 그거는 그거 혼자 500 나온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지금 똑같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표정이 좋아요. 여기서 이제 결론이 다르게 나는 거죠. 갑자기 충격을 받는 거죠. 왜 그러냐? 노동이 110원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자유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늘 간주하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정보는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 맞바꾸는 거예요. 노동을 다 잘라내고 자본으로 다 대체시켜서 여기는 자본이 대체되고 100원이 됩니다. 생산 원가가. 그럼 여기는 똑같이 300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산 요소들에 대한 투입을 상당히 사장님들은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비용의 3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가장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인력 구조 조정은 가장 인건비를 줄이는, 비용을 줄이는 3요소 중에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업들이 자금의 어떤 위급 상황이 발생되면 저 비용 때문에 그래요. 비용의 그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지금 몇 번 할 차례죠? 52번. 기업들은 그들의 가치 사슬을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어떤 기업도 독자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워낙 글로벌화가, 글로벌 경제가 하나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기업은 글로벌 경영의 여건, 지리적 위치, 생산 요소의 부존도 등을 감안해 비교 우위가 있는 경영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하청업체들이 한 1000개, 그런데 200~300개씩 밖에 날아가 버립니다. 1년에 막 200~300개씩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고 새로운 기업이 날아가는 거예요. 왜? 원가 절감이 안 된 기업들은 전부 다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그 글로벌 가치 사슬, 상품과 서비스의 설계나 생산, 유통, 폐기 이런 데까지 운송과 통신 전부 다 세계화를 추구하는 방식을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고 부른다. 이것도 미국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 다음 53번. 해당국의 기업들은 신용 등급을 누적한 것과 유사하다. 다만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전반이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해당국의 정치 상황, 심지어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까지도 이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는 무디스사 또는 이런 쪽에서 평가하는 것들을 우리는 국가 신용 등급이라고 부릅니다. 국가 신용 등급. 우리가 지금 AAA 저럴 거예요, 아마. 일본,
일본하고 미국 이런 국가들이 그 제일 그 등급 높은 것들이에요. 이거 3개. 그럼 우리보다 약간 밑에 있는 국가가 프랑스가 지금 AA 마이너일 거예요, 아마. 마이너. 그리고 하여튼 대부분 선진국들은 최소 요 밑에는 잘 없어요. 요 위에 다 있어요. 일본하고 미국이 지금 제일 탑이에요. 신용 등급은. 우리는 지금 AA예요. 그냥 그대로. 요것도 많이 올라온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마이너스였는데 AA 그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제로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가끔씩 옛날에는 그 북한이 미사일 한 번씩 쏘을 때마다 또는 핵 그 실험할 때마다 이게 떨어졌거든요. 등급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학습 효과가 생기니까 딥러닝이죠. 일종의. 무디스 사에서 쟤네들 뭐 해도 경제에 별로 효과 없더라. 그래서 그냥 그대로 AAA를 맞추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오늘 60번까지만 할 테니까요. 밑에 몇 문제만 빨리 보겠습니다. 경제가 불황 속에서, 불황이면 안 좋은 거죠. 그죠? 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거예요. 경기가 불황하면 물가가 하락해야 되는데 거꾸로 물가가 상승했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스태그플레이션. 여러분들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최악입니다. 최악. 거의 아르헨티나처럼 국가 부도사 때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주 55번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투자를 늘릴 경우 오히려 민간 부분의 투자가 줄어들어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현상을 우리가 구축 효과 쪼그라든다 이런 뜻이에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너무 많이 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부 무료 교육을 막 이빨 때리는 거예요. 자, 부산교통공사 무료 교육, 부산교통공사에서 직접 주관이 되어서 무료 강의 컨텐츠를 오픈을 시킨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라면 전부 다 그쪽으로 다 쏠려가겠죠. 그럼 민간에서는 그런 컨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되면 돈이 민간으로 돈다? 그냥 공공기관으로 그냥 가서 돈이 돈다 안 돈다? 안 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국가 공공기관들이 너무 많은 교육 콘텐츠를 양산을 시켜도 민간 사교육시장 상당히 죽여버리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구축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제 56번 국제회계기준 그거 적어놓습니다. 국제회계기준. 우리나라는 2010년도인가 11년도부터 이 회계기준을 채택해갖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은 이미 다 채택해갖고 이걸 쓰고 있고 우리도 2010년 11년 정도에 요거를 도입했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통일성을 가지게끔 만드는 이유가 뭐죠? 바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서 어떤 기업들이 성장을 많이 했는가 이런 데이터들을 국제회계기준을 똑같이 적게 되면 한국 기업들이 작년보다 예를 들어서 활동성이 더 증가했냐 아니면 부채 비율이 증가했냐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것들을 비교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를 더 투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했다는 것은 한국 경제를 더 투명하게 만드는 일종의 일환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57번 1, 2, 3차 산업을 복합해서 복육함이죠. 융복합. 1차, 2차, 3차. 1차 산업이 먼저 농림수산. 2차 산업, 제조업. 3차 산업, 서비스. 얘네들을 전부 다 리믹스하면 6차 산업이라고 해요. 우리가 6차 산업. 여러분들 4차 산업이 뭔지 알아요? 예? 4차 혁명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4차 산업이 뭔지 알아요? 금융 4차 산업이 금융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서비스 업종이 지금 70%, 66%, 70%까지 와 있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금융이에요. 금융. 하여튼 6차 산업, 5차 산업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5차 산업까지는 준비를 안 했어요. 6차 산업이 이거 3개 리믹스 한 거예요. 6차 산업. 그 다음 제 58번 문제. 저임금 저숙련 노동에 시달리는 불안정한 노동계급, 특히 비정규직이 확산이 되면서 58번과 같은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카리아트. 그냥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이런 불안정한 노동계급들, 즉 미래가 불안정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년에 다시 고용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나온 용어인데 하여튼 이걸 지금 쓰고 있다. 59번 북미 3국. 북미라는 거는
멕시코, 캐나다, 이 북미예요, 북미. 북미 삼국을 협정을 체결한 거, 이 나프타를 체결한 걸 우리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다른 국가들한테 원래는 관세를 면제해주고 이런 정책들을 펼치게 된 계기가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북미 협정이에요, 이게. 북미 3개국 협정을 체결한 거죠. 그 다음 제60번 문제. 특정의 전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선박회사가 상호 과당 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운송에 있어서 운임이나 영업 조건 등을 협정하는 일종의 해운에 관한 국제 카르텔을, 이거는 해운동맹이라고 합니다. 해운동맹. 이 해운동맹을 통해서 운임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이제 화주들이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종의 집단 카르텔인데 어쩔 수 없죠. 국제사회는 힘이기 때문에 허용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카르텔을 법으로 하기 어렵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